오랜만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임용 때는 공부만 해서 그런가 되게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사실 뭐 게으름 가장 크고 적응하고 그런 게 좀 힘들어서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위클래스를 구축하면서 기록을 남겨놔야지 하면서 유튜브가 떠올랐고, 그리고 그 유튜브로 그 메일 제가 종종 받았었는데 여전히 메일 종종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잊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하는 게, 이제 뭐 붙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임용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임용을 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에 좀 뭔가 틈틈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번에 어떤 주제로 다시 좀 올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있는 곳은 초등인데요.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때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울은 원래는 중등과 초등을 구별하지 않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뽑아서 이제 나눠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조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고, 왜냐면 서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3년 차니까 21년도 임용, 21년도에 쳤나? 22년, 23년, 22년도에 발령이 났네요. 22년도 임용을 쳤을 때 70명 뽑았는데, 그때는 되게 이제 호황기였어요. 한 2, 3년 동안 호황기였고, 70명 뽑았을 때 10명, 그러니까 9명 정도 빼고가 전부 초등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서울 쪽 중고등은 이미 충분히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에 오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초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원서 접수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중등을 다 막론하고 제일 큰 건 학바학이라는 말입니다. 학교 바이 학교.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상담교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보건교사는 7, 800명 정도 이제 아이들이 되면 2명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담교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7, 800명인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겠죠, 업무가. 그러니까 업무도 그렇고 상담도 많고, 그리고 초등은 특히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수가 많으면 1차시라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학급이 50학급이다 그러면 1차시씩만 들어가도 50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다가 이제 상담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많다 보니 상담의 횟수도 많을 거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초등과 중등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초등은 첫 번째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이들의 위기사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란 얘기예요. 물론 첫 번째 모든 작용이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학바학이라는 것.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등은 중고등보다는 위기사안이 크게 하드하거나 크게 힘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은 뭐 자살, 자해 이런 게 꽤 있고, 특히 자해보다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휴식도 내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은 저 같은 경우에도 자해 사안이 있었지만 자살은 아직 주변에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사안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초등은 사안이 중등, 중고등 정도의 깊은 사안은 없다. 이게 약간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무나 그런 공부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중고등은 시험 감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1시에서 2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두 시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중간놀이 시간이 있으면 중간놀이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협업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초등이라고 생각하면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굉장히 그 반의 한 책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뭔가를 하지 못한다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담임교사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발견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담임교사한테 뭔가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고 저에게 힘든 점을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조금 심하고 연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통해서 학부모님의 그런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 동의를 구할 때 상담교사가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상담실에서 왜 전화해? 이러실 수도 있고, 우리 상담 안 받아요.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담임 선생님들이 또 같이 나서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슬프지만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은 뭐 상담교사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말이 조금 더 잘 통하는 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면 굉장히 업무가 수월하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서행동 특성 검사입니다. 정행특 검사를 지금 뭐 보건교사가 하냐 상담교사가 하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소규모이고 학교가 작은 데다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싸워서 뭔가 1차와 2차를 나누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제가 처음 갔을 때 보건 선생님이 굉장히 연세가 저랑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도 못 건드는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된 거였는데, 아무튼 중고등은 보면 상담교사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건 역시도 뭐 컴퓨터실을 모아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한테 좀 협조를 구했을 때 종종 어떤 담임 선생님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거 지금 꼭 시간 빼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부모 검사입니다. 타인 평정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를 보내면 학부모님이 시행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정통신문은 제가 만들지만 몇 학년 몇 반 누가 안 됐다라는 걸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담임 선생님이 거의 푸시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뭐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하이톡 이런 그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아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어머니 뭐 누구누구가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진행해주세요 이런 거를 좀 담임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는 학교 상담실 위클래스로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 첫 번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대 문화. 이 제가 교대 문화가 뭔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대 문화라는 건 소위 교대를 나온 사람이 아닌 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낯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지? 그리고 제가 초등에 근무하면서 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는 사실 정말로 초등교사들만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직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 도우미 뭐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외부인들이 유입이 많이 되면서 이제 뭐 어쨌든 본인들이 하던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소위 말하는 내가 하던 일이 타인한테 가는데 이분들은 어떤 뭐 자격이나 검정을 치르지 않고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들이 시험 안 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안에서의 할 일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신데, 일단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해가 없으셨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선생님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 밖에서 무슨 일 하다 왔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초등으로 배치를 받아서 들어온 건데 왜 다들 나만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지? 급식실 갔을 때는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공무원 자격증 공무원증을 만들라고 단체 쪽지가 왔을 때 제가 이제 행정실에 연락을 했는데, 선생님은 공무직증 만들 때 그때 신청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뭐 한 3번을 왔다 갔다 신랑이를 하고 나서 그때서야 본인이 착각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초등교육과를 나온 사람 이외에 타인이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서세요.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셔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교과 위주와 담임 위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낯설고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타 직종에 대해서, 그리고 타 과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가장 1순위인 사람은 담임교사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책임지고 내가 교과를 가르치는 담임교사가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배척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중고등은 진로생활부 아니면 뭐 안전환경부 이런 식으로 부서로 소속이 되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학년으로 소속이 됩니다. 물론 저도 진로생활부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학년으로 일단 모든 걸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3학년, 어떨 때는 5학년 이런 식으로 묶이기도 하는데 그 학년을 정할 때에는 저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냥 남은 자리에 제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학년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건 서로가 난해한 게 학년들은 학년 수업 교과나 일정을 짜는데 저는 굳이 그거를 같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의에 모였을 때도 부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저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안 부르면 소외를 당하지 않을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같이 그 돈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저희 학교는 잘 이렇게 같이 분배하고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뭐 비교과 선생님 빼고 돈을 다 써버렸다던가, 그리고 미안하다, 선생님까지 껴야 되는지 몰랐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게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번과 1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중고등은 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교육과를 나오셨을 수도 있고 수학 교육과를 나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 하면 영어를 하시나 보다, 수학 선생님 수학을 하시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이라는 구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진 않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담? 그거 내가 맨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그것도 내가 하잖아. 반 아이들 생활지도? 그게 상담이지. 너 상담실 가서 무슨 상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첫 학기, 그렇게 1년 차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적응을 하느라고 내가 이러려고 열 몇 시간씩 임용 공부를 해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고, 진짜 별별 일 다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 키트 분배하러 내려와라, 뭐 아이들 등교 지도해라, 급식 지도해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었고, 밥 먹으러 가도 선생님 1학년부터 급식 지도하고 밥 드세요 뭐 이렇게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코로나 때 선생님이 못 나오시면 제가 거의 1순위로 고결을 다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교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결은 줄 수 없다, 고결 수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런 데서 오는 서로가 힘듦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을 누구한테도 물어보기도 너무 힘들었고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에 수업 시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한 100차시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10차시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나? 뭐 아무튼 3, 4차시 아무튼 되게 적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이틀 지나서 10차시다. 근데 이 10차시는 한 학년당 10차시고 선생님 한 학기란 말한 게 아니다. 각 학기에 10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학기에 10차시면 사실 2학기 동안 20시간을 제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수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가 교과서도 없고 제가 수업으로 실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다른 교과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 저한테 그건 선생님 역량이다, 선생님이 알아서 증명할 부분이지 그것까지 내가 고려해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지금 수업 뭐 340, 400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시라는 말이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1차시면 한 반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당 10번이라는 거는, 학년당 10차시라는 거는 6학년이 만약에 4반까지 있다 그러면 이 각 반에 10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만 40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되게 강경하셨고 저를 좀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교사다. 교사는 수업을 해야 교사니까 선생님이 교직 마인드를 갖추려면은 지금부터 교직에 있을 거란 생각으로 임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비교과로서 서러움을 겪기 싫으면 선생님이 교직 마인드를 가지고 똑바로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똑바로 교직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 사실 뭐겠어요? 수업을 많이 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이 아예 필요 없다는 주의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과해서 나와 소통이나 상의 없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제 막 아직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주말이면은 갑자기 연락 오셔서 선생님 이번 주에 어디 수업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청에도 전화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시수는 미리 정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꽤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학기가 1학년 때 되게 힘들어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1학년 그 첫째 들어갔을 때 첫해 갑자기 1학기 끝날 때쯤 7-8kg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막 진짜 그때 밤마다 힘들어서 술 먹고 뭐 하고 해도 살이 너무 빠졌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뭐 당연히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빠져, 뭐 힘들어? 막 이렇게 하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학기가 지나면서 1학기 시작할 때쯤에 아마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건지 제가 수업을 줄여달라고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안이 터지고 그러면 저는 오전에 뭐 그런 기한 쓰고 학부모님 상담하고 병원에 전화하고 연계하고 서류 쓰고 해야 되는데 수업하는 날은 그런 걸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뭐 다른 거 시켜놓고 거기서 막 부랴부랴 이걸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현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주객 정도 된 상태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수업 가느라고 이제 위기 학생을 놓쳤어요. 위기 학생이 상담실에 왔다가 제가 없고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교감님께 말씀드렸을 때 교감 선생님은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잘 운영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업을 부과해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벌어진 위기 사안인데 그걸 저한테 선생님이 알아서 잘 운영할 문제지 그거를 수업을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완강하셨어요. 그런데 1학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부장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수업을 줄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당사자인 내가 아무리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내 힘이 너무 없구나, 저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잡노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튼 1학기가 지나고 나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조금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다들 나한테 잘해주지?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 전에 상담사가 있었던 학교였는데요. 상담사분을 제가 우연히 교육청 연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상담사하고 계셔서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의 자료는 다 지웠냐, 거기 왜 새로 상담사 안 뽑냐, 선생님 누구한테 그거 뭐 컨택해서 들어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교사다, 저는 임용을 쳤다라고 하니까, 아니 상담교사가 임용을 친다고 거길 어떻게 가냐라는 그런 아예 베이스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막 전화 오셔서 상담교사 임용 가면 뭐 보냐, 거기 내 물건 있는 거 뭐 어떻게 해달라, 일단 그리고 들어갔을 때 물건도 하나 안 치우고 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상담사 분이 학부모님이랑 상담할 때도 진단을 너무 많이 내리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실제로 저한테 전에 있던 상담사 선생님은 진단을 그렇게 내려주고 아이만 보면 아시던데 선생님은 왜 진단을 안 해주시냐,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하던데 왜 선생님 모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상담사, 상담교사는 진단을 할 수 없고 그런 자격이 없다. 가정이 되고 의심이 되면 연계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상담사가 함부로 보자마자 이렇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궁금하시면 병원을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상담사 분이랑도 학교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주눅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할 일만 그냥 꿋꿋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 반 아이를 쉽게 못 보내겠어요, 뭐 너무 일 힘든데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선생님 바쁜데 불러서 죄송해요, 뭐 선생님 일이 너무 많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가끔 뭐 특수 학생이나 그런 이제 좀 반에서 분리될 학생이 상담실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먼저 나서셔서 아니다, 상담실은 상담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먼저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친구들 들어봐도 꼭 한두 명씩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상담도 저희가 막 해드리잖아요. 사실 뭐 성인한테 저희가 막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런 건 상담이 아니겠지만, 그냥 선생님들도 힘드신 일 있으면 와서 오셔가지고 뭐 그냥 사랑방처럼 얘기하고 가시고, 그럼 저희도 막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느 선생님들과 라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저도 적응을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초등과 중등을 고민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나는 그래도 수업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수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 보는 게, 어린아이들 보는 게 나는 그래도 재밌다, 귀엽다 하시면 초등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등에 있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중등에 비하면 여기 너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변화가 빠르고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편지도 쏘고 뭐 이제 담임교사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성인 상담에 대한 욕구는 저는 요즘에 학부모 상담으로 풀고 있는데, 학부모님도 막 그렇게 뭐 진짜 나쁘게 말하시고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물론 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인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성인 상담할 내 남자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뭐 이제 어머니들이 막 화내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 막 너무 힘드시겠다, 어머니 근데 이렇게 지금 속상하고 화도 나시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실 때 있으세요? 뭐 이렇게 누구한테 푸세요, 이런 마음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머니들도 막 엄청 우세요. 우시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들도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인과 아동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초등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나는 그래도 좀 공부 시간이 자유롭기도 하고, 뭔가 내가 아이들 만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고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이런다 하시면은 저는 초등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언어 상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중등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1년차 때 연수를 많이 들었는데, 뭐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연수를 들러 다녔는데, 당연히 사비로 다녔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어 상담을 무척이나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그냥 익숙한 상담 기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언어 상담만 고집한 게 아닌가, 이런 연수를 들으면서 나도 좀 더 상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나는 어린이만 맞아, 난 성인 상담 안 할 거야, 이랬던 적이 있었던 내가 성인 상담을 해보고 어쩌면 난 성인 상담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뭔가 나한테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좀 초등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나열해 봤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으면 옛날처럼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1년차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학교생활 이야기를 틈틈이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